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2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가을이 아주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이 길다 보니까 4일 정도 휴가를 내면은 한 11일 정도 쉴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차는 조금 안 막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인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이 16만 명 정도 된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해외로 이제 휴가를 가셨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 휴가를 해외로 가신 분들은 요걸 좀 듣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한국에서 휴가를 내셨거나 아니면 회사 출근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목요일부터 휴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도 좀 화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FOMC 발표를 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다우지수부터 보면은 1.92%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3%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스닥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3.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래도 FOMC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번 달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 측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은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이 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두세 차례로 좀 제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페드와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FOMC 9월 발표 이후에 high for longer라는 이런 말들, HF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forever라고 해서 영원히 금리를 이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바성 섞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FOMC 의원들이 이제 금리 예상치를 찍는 점도표인데 이게 변화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한 번 정도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 안 좋거나 이래서 올린다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 한 번 인상을 한다는 것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얼마나 이어질 것이나 요 기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가 아무래도 좀 좋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서 중립 금리를 좀 인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은 좀 놀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CPI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많이 이제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오르는 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CPI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큰 우려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페드와치의 변화를 좀 보면요, 금리가 내년 6월에야 돼서나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요게 조금 앞당겨져 있어서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 국채라든지 이런 시장 금리가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난주 증시가 상당 부분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 정도 뒤에 보통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그 금리 결정할 때 무슨 얘기들 했어요.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FOMC 의원들의 점도표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정도 뒤에 나오는 FOMC 의사록조차도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증시가 좀 빠진 것이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었죠. 이제 FOMC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목요일 날 이제 내용을 다시 곱씹으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목요일부터는 좀 증시가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날 증시가 한 차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급을 받다 보니까 매주로 이제 그 신규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는데 이게 뭐 때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표가 아닌데 지금은 FOMC에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굉장히 세심하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온 지표다 보니까 이게 낮게 나온 것이 아직은 고용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됐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 요번 달, 지난달 해가지고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 슬슬 둔화되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많이 이제 경감되겠다라고 예상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지표들이 조금씩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안 좋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도 많이 빠졌었고요. 금요일에는 반등을 좀 시도했었는데 반등 폭이 이제 그 약보합세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요. 이번 주에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 주 후반에만 좀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주 초반에는 어떤 상승을 야기할 어떤 요소들이 조금은 적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리고 두 번 더 올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페드에서도 경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장기간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정말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는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런 예상치는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게 확정이라고 보기는 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굉장히 자세하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에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암울한 시기는 아니지만요. 어떤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KB홈 그 이제 주택 건설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에 있었고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물 국채라든지 이런 시장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이 주택 건설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10년물이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 4%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4%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증은 이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어질까? 요거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9월에 이제 그 국채 발행량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3분기까지니까 9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10, 11, 12에는 국채 발행이 이제 3분기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국채 발행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면 뭐 어떤 다른 요인이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금리를 지금까지 급속하게 밀어올렸던 요소는 하나 정도는 이제 그 요건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페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 한 적어도 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지금 미국이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짧게 말씀을 더 한번 드리면 지금 그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때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거를 받아놓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7%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당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되면서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면 과거에는 이 선순환으로 이 집을 팔고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요런 이제 그 변화가 좀 이제 순환 구조가 좀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았다. 근데 7%면 5%나 부담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거를 갈아탈 수요는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된다기보다는 수요는 있는데 이제 공급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도 갈아타려고 하지 않으니까 팔지를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몇 달 전이었죠. 팔 집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택 판매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가 신규 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 시장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달 정도 계속 금리 이슈로 주택 건설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고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는 픽스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 요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만 된다고 해도 리스크는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그건 더 큰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주택 건설 기업들은 지금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KB홈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진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UAW라고 하죠.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에요. 지금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제네럴 모터스 요 세 개 브랜드의 각 하나씩 공장이 약 12,70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해요. 일시적으로 그럼 파업할 거면 일시적으로 해고하겠다라고 해서 일시 해고로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하루에 3,200대씩 생산이 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별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파업으로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드나 GM 뭐 그 스텔란티스 다 모든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딸려 있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도 지금 매출로 봤을 때는 약 38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영향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에서 3년 정도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업체별로 이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연봉 인상을 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항공업계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유가도 지금 올해 상반기에 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연봉 인상을 하지 못한 파일럿들이라든지 연봉 인상에 대해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때 40에서 50%씩 연봉을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의 연봉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업체 모두 40%는 너무 많고 20% 정도 인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50%나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업이 지금보다 지금 첫 주잖아요. 4에서 6주 정도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브랜드의 이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신차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중고차로 몰리겠죠. 그럼 중고차의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그 영향을 한 두 개 정도로 보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물가에 많이 잡혀 있었던 이 자동차 가격이 중고차가 됐든 신차가 됐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20%가 됐든 25%가 됐든 협상을 한 이후에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까지 본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조 같은 문제들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생산 자동화를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런 수요를 완전히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헐리우드의 작가 파업 같은 경우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이슈 좀 볼까요? 경제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내구재 주문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2분기 GDP, 이전에 2% 나왔는데 예상치는 2.2%로 조금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추석이 한창인 이제 추석 당일인데요. 이제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나올 예정이고요. 0.2%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0.8% 나왔는데 이번에 0.5%로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0.2% 지난달에 기록을 했는데 요번에 0.4%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제 소비 지표라든지 이제 소득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표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중국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홍콩이랑 중국 이제 그 출장 다녀와서 한번 영상을 좀 따로 만들 생각이기는 한데요. 지금 지표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이제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 중소형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조업 지표인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 51을 넘어섰어요. 50을 기준으로 이제 50을 넘어가면 이제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50 밑으로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요게 이제 다시 51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트렌드로 이어질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몇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3일 정도만 근무하면 긴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연휴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